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가림꾸의 두 번째 열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저번째 두 번째 열쇠는 그거라 그랬죠. 두 번째 두 번째 미스테리고, 그것이 두 번째 이것을 푸는 또 열쇠가 되는데, 가림꾸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세 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세 개 중에서, 네, 가리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가리꾸만 갖고는 또 이거 비밀을 다 푸는 건 또 아닙니다. 그 뒤에 또 이어질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최소 6개월에서 논문 완성이 한 1월경이었으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전에 제가 이렇게 밝혀내고 정리된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내용이죠. 지금 현재는 뭘 하고 있느냐, 좀 더 구체적인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제가 하는 면역 상담요법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환자의 또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차이, 또 만성염증이나 암에 대한 종류에 따른 어떤 차이,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점 지금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또 지나간 건 이렇게 강의로서 지금 이제 따라잡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최근에도 중요한 게 정리가 되었고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듣는 이제 청중분들의 의학 지식의 수준이 상당히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문제에 대한 것들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질문 보내주시면은 질문도 또 답변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대체의학에 대한 오늘 일단 요거 두 번째 열쇠 그냥 쑥 진행하면 좋은데, 제 강의 스타일도 좀 그렇고 해서 항상 좀 서론격으로 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을 땐 또 얘기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니까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의학에 대한 과학적 시선입니다. 제가 대체의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몇 명한테 실험했을 때 경험적으로 얼마 정도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찾는 게 대체의학이었죠, 지금까지는. 근데 제가 대체의학을 과학적으로 바라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의학 근본,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연구를 좀 하다가 책을 쓰고 과학적 근본적 자료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체의학 중에 맞는 게 많더라는 거죠. 근데 맞는 게 많은데 맞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정리가 돼야 돼요. 근거가 있을 때 근거가 없으면은 맞는 사실이 맞다고 해서 다 지키면 다 될까요? 사람이 다르고, 의학은 그 근본적으로 진단이라는 것으로 시작되죠. 진단이라는 거는 사람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근거가 필요한 거고, 결국에는 제가 하고 봤더니 대체학에 대한 과학적 시선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작용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한참 연구를 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 있었구나. 그게 효과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게 효과가 있었구나. 이번에 첫 번째 열쇠에서 그 활력 부분, 활력은 저번에 물론 활력 과립구가 증가되는 질환에서는 활력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활력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다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리구가 증가될 때 사람에게서 활력이 나타날 거라고 하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 생활을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들여다보질 않죠. 네, 이런 부분도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령 암 치료를 한다. 그럼 암 치료할 때 요즘 어떻게 치료합니까? 첫 번째는 수술을 하죠. 수술 중요합니다, 그죠? 하트와 같은 의술로 있잖아요. 완벽하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도려내면 훌륭한 수술이죠. 손기술이 아주 뛰어난 의사가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지켜야 된다 많이 얘기하죠. 암 걸린 분들 음식 안 지키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책 같은 거 사보고 수술을 한 다음에 음식 같은 거 열심히 지키시고. 세 번째는 이제 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자연으로 가서 그냥 요즘 혼자 살자 뭐 자연에서 혼자 살기 이런 뭐 프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암이 뭐 간 같은 경우는 간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식 안 하고 암과의 뭐 공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암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가끔씩 이제 검사를 해보는 거죠. 가서 양의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진행은 안 되고 지금 암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암이 사라지면 또 표시가 있잖아요, 그죠? MRI 같은 데 나타나는 거니까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살면은 많이 이렇게 그래도 좋아진다,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요즘 암의 대체적인 어떤 의견일 겁니다. 의학적이고 이건 대체의학적인 내용이겠죠. 뭐 음식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양의학적 논문에서 아주 방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좀 조금씩 근거를 조금 찾아가는데 속도가 많이 더딘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디서 언제 치료가 된 걸까요? 수술해서 치료가 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음식을 지켜서 치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다가 사실 재발해서 죽을 뻔했는데 자연에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그 산소 그죠? 반산소다. 과리구는 반산소다. 자연에서 치료가 된 거. 자연에서 산소가 좋은 데서 공기 좋은 데가 있다 보니까 치료가 된 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근거를 만약에 체계화를 하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언제 치료가 됐는지. 뿐만 아니라 이게 생기는 발생 시점도 찾을 수 있죠. 발생, 암이 언제 발생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학적인 진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하나 또 간과한 게 있죠. 만성염증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니까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염증이기 때문에 과립구가 전가된다. 그래 활발 뭐 벌겋게 그죠? 몸이 염증이 생기면 벌겋고 막 열도 나오고 막 증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성은 안 사라지는 거니까 이런 연기에서 과립구 하는데 만성염증하고 암하고 너무 다르지 않은가? 맞습니다. 예. 근데 암을 제가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 암이 만성염증이 처음에 만성염증 일부러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암이 만성염증은 과립구 전가되는데 암은 조직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조직이 자라는 건데 조직이 자라는 거하고 과립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방적인 강의라고 해서 함부로 띵겨 먹고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는 포인트를 되도록이면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저는 혹시 넘긴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뒤에 이제 만성염증과 암의 부분, 여기 과립구 문제가 다 끝나고 만성염증과 암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제가 떼어 먹은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젖산에 대한 의문이 또 있습니다. 젖산에 대한 의문. 젖산 과립구에 의해서 젖산이 피루베이트가 축적이 되고 젖산이 형성이 된다. 젖산 그러면 우리가 운동했을 때 근육에서 생성되는 걸로 주로 알고 있는데요. 젖산이 과립구에 의해서 과립구 피루베이트 락테이트 물론 해당이라고 하는 글라이콜리시스의 산물이 피루베이트고 피루베이트가 이게 축적이 된다고 했는데 이 피루베이트도 피루빅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루베이트를 풀어서 쓰면 피루빅 애시드라고 쓰거든요. 피루빈산이라고 하는데
뭐 어차피 산도는 증가될 겁니다. 그렇죠? 산도. 몸에 피루베이트가 늘어나면 산성도가 증가되겠죠. 락테이트 같은 경우는 락틱 애시드죠. 락틱 애시드는 잘 아실 겁니다. 락틱 애시드. 젖산. 유산이라고 하죠. 우유를 가지고 했을 때 잘 생긴다고 해서 야쿠르트도 만들고 하는데 다 이게 우리 뭐 락틱 애시드랑 되게 굉장히 친합니다. 락틱 애시드는 먹을 수가 있죠. 우리가 물론 피루베이트도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락틱 애시드는 뭐 여러 가지 음료에도 들어있고 락테이트가 우리 몸에 혈중에서 있잖아요. 들어갔을 때 또 이게 어떻게 됩니까? 피루베이트를 다시 대서 산소를 만나서 산화가 일어나겠죠. 옥시데이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이게 우리가 해당 과정은 산소가 없는 거죠. 산소 피루베이트가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젖산이 혈중에서 생성된다는 건 혈중에서 생성되거나 이렇게 뭐 소모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혈중에서 생성된다는 거는 조금 넌센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욕을 할 분도 있어요. 이거 의학을 좀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걸 띵겨 먹었어요. 제가 그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갖고 나왔는데요. 젖산, 우유죠, 유산균 그러죠. 유산을 먹고 사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내 유산균도 많이 먹고 그러시는데 몸 좋다고 그러죠. 락테이트, 저는 락틱 애시드라는 말보다는 락테이트라 많이 써요. 기니까요. 그냥 짧게 그냥 줄여서 락테이트, 피루베이트. 젖산이 형성이 되는데 이 피루베이트가 이 과정이 그 이제 퍼멘테이션이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퍼멘테이션. 제가 이제 띄어먹은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젖산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근육세포에서 이 퍼멘테이션에 대한 이 자료를 보면은 그 발효라고 하죠. 발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발효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발효는 처음에 이제 뭐 저번에 슈가가 이제 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애시드 뭐 이게 된다. 애시드 산이 될 때 분해돼서 그렇죠. 뭐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가령 이스트 이제 효모군이라고 하죠. 효모군이 많이 쓰죠. 효모군. 곰팡이균들 중에서 뭐 흰색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메테이션 많이 하는데 슈가에서 애시드, 에탄올, 그 다음에 알코올이 생성되는 거, 가스도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술 담그듯이 이렇게 쭉 하는 걸 퍼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뚜껑을 덮어놔야 돼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퍼메테이션이 나가 산소 공급되면 부패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발효라 그러는데 우리 몸에서 퍼멘테이션 발효가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효를 많이 연구를 하시는 우리 몸의 어떤 혈류에 대한 발효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떨 때 락틱 애시드가 형성되는 거 혈중에서 피루베이트가 급속도로 증가할 때 피루베이트가 급속히 증가할 때 증가할 때 락틱 애시드가 생성돼가지고 젖산이 된다. 피루베이트로 있는 거는 조금 불안정한가 봐요. 여기 이제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오는데요. 요걸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몸의 세포에서 이제 산소적 환경과 산소가 아닌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퍼멘테이션이 이제 여기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시죠? 최대한 좀 띄워놓고 보여드리는데 이런 자료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요즘에는 검색만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식도를 다른 분들이 다 만들어놨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젖산에 대한 의문이 있을까봐 지금 이걸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루베이터 급속 증가될 때,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제한될 때입니다. 산소 공급이 제한될 때 우리 몸에서는 퍼멘테이션이 일어난다. 락테이트 해당 과정이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세포질 안에서. 이거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세포인데요. 세포 안에서 산화적인 산소가 들어가는 이렇게 피루베이트가 산소를 만나서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사이클, 그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 안에 이제 세포, 요거는 어디겠습니까? 요거는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랬죠. 전체적으로는 이제 세포질인데요. 세포질에서는 이제 요거는 에어로빅 그 산소가 있는 레스피레이션. 요거는 아네로빅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해서 퍼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요 부분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당 글루코즈가 해당을 거쳐서 피루베이터가 되었을 때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NADH랑 만나서 락틱 애시드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탄올은 따로 되어 있죠, 그죠? 우리 몸에서는 에탄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피루베이트가 산소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고 아니면 이쪽으로 해서 에너지를 형성하는 거죠.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형성할 수 있고 해당 과정을 거쳐가지고 산소를 적게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퍼멘테이션이라는 자료에도 보면은 위키피디아 자료를 찾았는데요. 찾아보시면은 우리 몸에 아까 퍼멘테이션이라는 건 발효라는 건 우리 식품적인 용어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그렇죠? 보통 뭐 어디 이렇게 그로스 미디엄에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막 이렇게 미생물을 정식시키는 과정을 발효라고 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식품의학적 용어고 두 가지를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이런 당 성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만드는 과정이 퍼멘테이션인데 이런 과정은 퍼멘테이션이라는 것이 바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생산이라는 뜻으로 얘기하십니다. 산소가 없는 에너지 생산.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몸에서 피루베이트가 다 세포질 안에서 형성되겠죠. 그렇죠? 세포질에서 이런 과정이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세포질에서 해당이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세포질에서 해당이 이루어지면 세포 안에서 락테이트가 형성되겠죠. 이 락테이트가 과연 혈중으로 나오는 것인가? 혈중으로 나올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겁니다, 사실은. 혈액은 세포 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의학을 잘 모르시는 분은 또 이런 부분에서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예리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소가 없는 에너지 생성이 이렇게 일어날 때 락테이트 전환은 일어나는데 젖산이 형성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라고 그랬으면 과립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과립구는 활성산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세포질에서도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방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산소가 없는 환경이 생기겠죠. 과립구가 돌아다니는 거는 혈류입니다, 그죠? 혈류.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혈류가 이렇게 흐르는 쪽에서 이제 정맥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겠죠, 그죠? 공급되는 동맥에서 주로 작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활성산소를 방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산소가 부족해진 상황이 생기겠죠. 혈류 주변에 이제 미세한 혈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몸에 있는 세포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산소가 부족해서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해당 과정이 많아지게 되겠죠. 해당 과정이. 활성산소 방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립구에서도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지금 이 과정 에탄올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에탄올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글루코즈에서 글루코즈가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 몸에서 이런 발효 단계가 일어난다. 근데 어떤 때냐? 피루베이트 급속히 증가하면 무조건 락테이트가 만들어지고 산소 공급이 제한이 일어날 때
피루베이트가 막 쌓이게 되고 락테이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작용을 일으키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리코라고. 가리코는 주변 조직들로 이렇게 락테이트를 형성하게 만들고 자기 속에서도 락테이트가 많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혈중을 어떻게 방출되느냐? 이 문제는 다음에 가리코가 끝나고 젖산 단계에서 설명될 텐데, 락테이트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제가 이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젖산은 우리 피로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근육에서 운동할 때 많이 생성돼서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이게 벌써 2004년 논문입니다. 이게 벌써 다 깨졌더라고요, 보니까. 락테이트 셔틀 하이포세시스라는 게 있어요. 락테이트 셔틀. 락테이트 SHUTTL. 락테이트가 셔틀을 타고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게 저기로 이동하고, 간에 있던, 근육에 있던 게 혈류를 따라서 간으로 이동하고, 세포질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가서 딴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이거 나중에 젖산에서 설명드릴게요. 혈중으로 방출된다. 혈중에 락테이트가 올라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좀 비전문가 부분에서 이래가지고 좀 약간 뭐 시간 어렵고, 이렇게 왜 이런 것까지 설명하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학을 정성으로 하시고 과학을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그런 분들한테도 지금 이걸 설명을 정식으로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락테이트 형성하는 거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가스가 형성되지 않아요. 네, 우리 몸에서 이렇게 퍼멘테이션 중에서 가스가 형성되는 게 많습니다. 가스가. 근데 가스가 형성되지 않는, 장내에서는 가스 형성되는 퍼멘테이션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죠? 장에서는. 근데 혈류 안에서는 가스 형성돼서는 안 되겠죠. 락테이트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하면 가스 없이 형성하는. 이게 이제 퍼멘테이션 부분에서 다 짚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가리쿠의 일주 변화에 대해서 두 번째 열쇠와 관계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가리쿠는 일주기로 변화한다. 하루를 단위로, 그죠? 낮에는 증가되고 밤에는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논문에서 밝혀져 있는데요. 이 논문은 1997년 논문입니다. 1997년에 스즈키 S라는 분이 중심이 돼서 논문인데요. 설카디안이라는 의미가 그 일주기에 일주기 하루를 주기로, 그죠? 설카디안 리듬 of leukocyte and lymphocyte, leukocyte, 그죠? lymphocyte subset is possible correlation. autonomic 해서 autonomic nervous system. autonomic nerve. 이렇게 백혈구는 가리쿠와 임파구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 가리쿠와 임파구가 하루를 주기로 일단 리듬이 있다. 이게 그리고 자율신경계,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은 자율신경계라는 건데요. 자율신경계랑 관련이 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하루 낮에 증가되는 백혈구는 그래뉴로사이트, 과립구입니다. 그 다음에 NK세포, 그 다음에 익스트라사이닉 T셀. 이게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할 때 좀 밤에는 대체로 이렇게 알면 되시겠습니다. 밤에는 임파구들 중에서 B셀과 T셀. 임파구의 종류 두 가지거든요. 임파구. B셀과 T셀이 증가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증가되는 거는 세포막을 봤더니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과 관련된 물질인 아드레너지 리셉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콜리너지 리셉터. 콜리너지 리셉터를 갖고 있는 거죠. 낮에는 그래뉴로사이트와 NK셀, 익스트라사이닉 T셀. T셀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익스트라사이닉 T셀이 있고, 밤에는 임파구가 증가되더라. B셀과 T셀. 낮에는 과립구. 이게 이제 교감신경과 관련된 어떤 교감신경 물질이 있어요. 단백질 같은 게 물질이겠죠. 그래서 물질을 분비를 하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여기 세포막에서 이게 탁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세포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교감신경 물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교감신경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리셉터가 많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교감과 부교감에 따라서 이 세포들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백혈구의 그 일주기 변화를 얘기하죠. 백혈구 종류 중에서 G세포와 과립구와 임파구가 낮과 밤에 있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표본으로 해가지고 과립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낮에 증가되는 그 시간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낮에는 해가 뜨면서 과립구가 증가되고 밤 되면은 이제 임파하고 B셀하고 T셀이 증가된다. 밤에는 밤과 낮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죠. 백혈구의 비율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백혈구의 비율이 밤과 낮에 있어서. 근데 흥미로운 이 연구에서 또 조사한 거는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였어요. 과거에 이 논문에서 이제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참고 문헌들 보면은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한 게 이제 이 논문 최초는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논문은 좀 이제 광범위한 작업을 한 거죠. 시간대별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찾아보고 백혈구의 구성 비율을 찾아본 거예요. 이거는 뭘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논문이 아니라 그냥 현상입니다. 현상. 우리 몸에 이런 현상이 있더라. 그냥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발견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전에 최초 논문은 아니고 그 전에 논문들이 있었고 그 논문들의 내용을 해서 실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을 했을 때 어떤가도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피를 뽑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근데 운동을 했을 때 피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말초 혈액을 뽑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혈류 내에서 동맥 혈류 내에서 동맥인지 정맥인지는 좀 모호한데 혈류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비율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을 했을 때 그래 과립구가 증가되더라. 운동을 했을 때 운동을 안 했을 때는 밤에는 임파구가 증가돼 있다가 운동을 하면 과립구가 증가되더라. 그거는 교감신경계 관련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이걸 수용체라 그러는데 이 물질을 받는 세포들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그래서
일주기 변화라는 현상이 있고 그것이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자율신경계랑 관련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사람들 뭐 이런 논문 하나 쓰고 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저도 제가 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금 막 두 번째 열쇠다 어떻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우리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다라고 할 때까지 많은 검증을 거쳐야 돼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왜냐? 낮과 밤이면 뭐 해에 영향을 받는다 볼 수 있겠지만 운동을 할 때 증가되잖아요. 그죠? 운동을 할 때 증가되는 건 이 과립구가 교감신경과 관련이 있더라.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낮에 우리가 주로 활동할 때, 그죠? 활동할 때 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지, 자기 의지를 가지는 능동신경이라고 그랬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움직이고 활동할 때는 과립구가 많은 겁니다. 밤 되면은 과립구는 줄어들고 잘 때나 이럴 때, 잘 때는 임파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도 갑자기 일어나서 활동하면 다시 과립구가 증가되고 운동을 할 때도 운동을 좀 더 활동을 심하게 할 때잖아요. 더 많이 증가되나요. 이런 현상을 관찰했다는 겁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아보도르고에서는 이 현상을 과립구의 비율을 이렇게 약간 이제 시소처럼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과립구가 아니라 백혈구네요. 백혈구의 비율을 시소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총체적인 백혈구에서 혈류 내에서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는데 이 백혈구의 총량은 비슷한데 과립구가 증가되면 임파구가 낮에는 줄어들고 임파구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임파구가 증가되면 과립구는 줄어든다. 그래서 총 과립구의 양이 일정하다. 그래서 시소처럼 본 거예요. 한쪽 올라가면 한쪽 내려가고. 그것이 우리 몸의 현상이다.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일어나는 작동 원리라는 거죠. 뭘 증명한 게 아니라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렇더라는 게 이게 참 좀 큰 반향을 뭐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G 플러스 림포사이트라고 하니까 임파구를 L로 표시하고 그래뉼사이트 L로 표시하고 이거는 일정하다. 일정하다. 아보 교수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논문 아까 보여드렸던 이 논문의 내용에서 논문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측정 데이터들이 낮과 밤과 운동했을 때 측정 데이터들이 뭐 일정하지만 딱 일정하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백혈구가 이게 증가되면 과립구가 증가되면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과립구가 내려가면은 임파구가 증가되죠. 그렇죠. 우리가 암이나 이런 거 면역에서 임파구가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립구와 이런 상관관계가 있더라. 이 논문에 대한 이런 내용이 저도 이게 책을 통해서 접했지만 이 내용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된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신약을 개발하는데 큰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임상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과 연결되는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중요성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몸에 혈액의 작동 원리가 혈액 중에 적혈구는 또 일정 부분 그 중에서 드문 백혈구가 있는데 그 백혈구들이 이런 식으로 시소 관계에 의해서 서로 밤에는 푹 쉬잖아요. 부교감신경 활동할 때는 G가 올라가고 밤에 쉴 때는 L 임파구 림포사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림포사이트가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주기 변화입니다. 일주기 변화. 백혈구는 일주기 변화뿐만 아니라 연간 변화도 있어요. 연간 변화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주기 변화, 낮과 밤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데 따른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 요거를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리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가리꾸는 뭐 빠르더라, 빨리 수명도 짧더라, 그리고 이런 첫 번째에서 활력을 나타내더라. 근데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 하니 이렇게 정감을 한다는 거예요. 정감.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 전체적인 가리꾸의 내용에 이 내용이 사실 또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겠지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가리꾸가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활력을 일으키는 낮에는 증가되고 활력이 줄어드는 밤에는 감소되더라. 그리고 이 비율이 백혈구가 일정하더라. 어느 정도 일정한 범위 안에 있더라. 그래서 백혈구는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 뭔가 밤에 휴식을 하려면은 활동을 줄여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능동신경이니까 좀 뭔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의 어떤 절제, 이런 아드라이션, 절제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암시의 좀 치료적인 임상적인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 내용을 하고 다음 주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